네, 안녕하십니까. 정책입속부의장 김정혜입니다. 지금부터 제6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상호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어제 대선 댓글 사건에 연루되었던 국정원 전 의원 사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에게 일괄적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검찰이, 국정원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무리한 기소를 해서 결국은 자신들의 기소와 수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그런 역설적인 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검찰의 위기입니다. 내부 조직의 경직된 문화 때문에 검사가 자살을 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진경준 검사 사건은 재물에 대한 탐욕이 빚은 또 비극입니다. 정은호 사건은 전관예우, 브로커, 결탁이라는 이러한 부정적 단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정치적인 검찰, 경직된 조직 문화, 탐욕스러운 검사, 브로커와 연계된 결탁의 검찰의 자화상. 이제는 검찰 개혁이 국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 국민들이 검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통찰해서 이제 스스로 자신들을 수술대에 올려야 됩니다. 문제를 드러내고 수술을 시작해야 됩니다. 검찰 개혁은 검찰 내부의 자정 노력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에서 검찰 개혁의 과제들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변재일 정치위 의장의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예. 지난 6월 30일 날 우리 당에서는 건강보험법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공청회에 대해서 논의됐던 개편안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도 부러워할 정도의 진짜 좋은 건강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들은 보험료 부과 기준이 너무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해왔습니다. 소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안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소득이 없어졌는데도 오히려 보험료가 더 크게 오르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연간 7천만 건 이상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마 직장의료보험 체계하고 지역의료보험 체계를 단순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험료 부과 기준이 복합해지면서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인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소득이 적은 서민들이 억울하다고까지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4.13 총선 과정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부과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난 즉시 김종대 전 건강보험이사장을 팀장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오늘 발의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당이 제시한 부가체계 개편의 기본 원칙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와 같은 차별적 구분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입자에게 공평하게 소득 중심의 부과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는 건강보험의 개편은 지난번 건강보험을 우리나라가 도입한 데 이어서 두 가지 건강보험 체제를 하나로 통합한 데 이어서 소득 중심의 단일 부가체제로 개편하는 또 다른 혁신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보험의 누적 국자가 17조 원을 넘어서 있는 현 상태가 이런 개혁을 하기 적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이 논의해왔습니다. 우리 건강보험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부가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많이 지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이라든지
특정 계층의 눈치 보기를 하면서 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현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 건강보험부와 체계에 문제가 있고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서도 공통으로 공약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당이 제출안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 내에서 가장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이 논의가 활성화돼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된 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소득 중심의 형평성 있는 부담을 하도록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함께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태년 예결위 간사의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예, 추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아마 빠르면 한 2주 후, 늦어도 이달 말에는 추경이 국회에 넘어올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추경과 관련해서 또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6월 28일 날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경제는 흐름이 중요하고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번 옳은 말씀이죠. 아주 100번 옳은 말씀. 그래서 대통령께 하나 여쭙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 흐름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천문학적인 추경으로 매번 국민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 그런 경제가, 그런 국정운영이 제대로 된 경제이며 국정운영입니다. 한 나라의 예산을 이렇게 땜질식으로 운영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 정상적인 정부인가? 나라 살림부터 이렇게 비정상인데 대통령께서 늘 전매특허처럼 말씀하신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에 어느 국민이 귀를 기울이겠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땜질 예산과 재정 보강은 박근혜 정부 4년 내내 이루어졌습니다. 2013년 추경과 기금 변경을 통해서 10조 7천억, 2014년 추경 이상의 재정 보강을 통해서 46조 원, 2015년에 추경과 재정 보강을 통해서 21조 7천억, 올해는 추경과 재정 보강을 통해서 20조 플러스 알파가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107조 원이 추경과 재정 보강이라는 이름으로 세수 결성과 인위적인 경기 부양으로 풀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풀었습니다. 그런데 성장은 2%대 멈춰 있고 고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추경은 경기 예측도 무능했다, 정책 운영 능력도 무능했다 하는 것을 자인하는 결과입니다. 더욱이 비정상적으로 100조 원을 넘게 풀었는데 경제가 나아지지 않은 것은 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경제 그리고 실패한 정책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있습니다. 경제 흐름, 경제 기조, 정책 운영의 기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쓸 때 쓰지 않고 잘못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지금이 경제 기조, 재정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더 이상 실기해서는 안 됩니다. 위기의 경제, 어려운 민생을 위해 저는 변화를 거부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번 추경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에 실패한 추경의 전철을 또다시 밟아서는 안 됩니다. 추경이 부처와 지역의 수건 사업을 처리하는 눈먼 돈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 변화를 해결하는데 이 돈을 써야 합니다. 이번 추경이 재정정책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요구합니다. 이번 추경은 청년 실업, 저출산 고령화, 가계소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서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이며 성장의 지름길입니다. 이번 추경은 우선 공무원과 공공부문에 직접적인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산이어야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 경찰, 교사, 소방, 사회복지사, 아이돌봄 교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일자리 창출에 정부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나 필수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가계소득을 증대하는 예산도 필요합니다. 특히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고용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 가계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 SOC도 지역 밀착형 소규모 공공 SOC 사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을 빌어서 강조합니다. 경제는 흐름이고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지금이 바로 낡은 경제의 흐름을 바꾸고 가계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포괄적 성장의 길로 가는 중대한 기로입니다. 이번 추경이 그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네, 다음은 백혜련 의원님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취득 의혹 사건에 대해서 현직 지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했습니다. 검사장과 기업의 유착관계에 대해 검찰이 특임검사를 통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예고기간에 대해서는 추상 같은 검찰이 정관예우, 현관비리 등 검찰 조직의 스캔들에 대해서는 유독 무딘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마표 법조비리 사건은 현직 고검장, 검찰 출신의 국정원 차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장판사 등 거론된 현관만 10여 명이었음에도 수사는 수박 버탈기식 제19 감싸기식 수사만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현직 검사가 자살한 사건이 40여일이 지났지만 가나리 남부지검은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이제야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정황만 보더라도 이는 업무 과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니라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온 검찰 조직의 문제입니다. 홍만표 사건, 그리고 진경준 사건, 검사의 자살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응은 일관됩니다. 사건의 실체, 공정성, 피해자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검찰 조직의 고의가 최우선입니다. 검찰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검찰의 존재의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검찰 내부 문제, 검찰 조직이 연루된 스캔들에는 더욱 특임검사 임명 같은 날카로운 칼을 써야 합니다. 검찰 조직에 도사리고 있는 암덩어리를 날카로운 칼로 반드시 드러내야 합니다. 이번에도 꼬리 자르기 제19 감찰직 수사를 한다면 검찰의 존재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저희 혼합특보이신 신정은 전 의원님의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우리 당의 원내대표께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 호남 출신 중앙회장에 대한 검찰의 과잉 수사 그리고 구속영장 논란이 불구속 수사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3자 선거법 위반 책임을 뚜렷한 근거 없이 당선된 중앙회장에게 연계시키는 것도 부당했지만 1200 회원조합 그리고 250만 조합원의 대표인 농업경제의 수장에 대한 과잉 수사와 구속영장 논란은 지나친 검찰의 편의주의일 뿐만 아니라 호남 출신 중앙회장에 대한 지역 차별적 수사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더구나 이번 검찰의 수사가 갓 출범한 새 농협중앙회장이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중앙회장 권한 축소와 호선제 등 농협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지배를 노골화하고 있는 정부의 농업법 개정안에 뒤이어 나온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가 직선제를 중앙회장 간선제로 바꿔서 정부 개입을 노골화한 것도 모자라서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이사의 호선제를 비롯한 농업법 개정안은 사실상 중앙회장 임명제이며 유신시대의 관치농협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수사가 범정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농협중앙회에 대한 간섭과 지배를 관철하기 위한 농민조합원 그리고 중앙회에 대한 길들이기가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농협 지배를 위한 검찰의 합동작전이 중단될 것을 촉구하면서 이번 기회에 농협 주도의 농민조합원 위주의 농협개혁과 혁신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김한정 의원님의 발언 주시겠습니다. 어제 정부는 2015년도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 이행 결과를 심의했습니다. 성적이 안 좋습니다. 구멍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지금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에 따라서 매년 3% 이상의 청년을 신규로 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니까 408건 대상 기간 중 70%만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이 수치는 전년보다 낮은 겁니다.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37곳은 아예 신규 청년 고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공공기관이 청년 고용의 여력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신규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말 공공기관 현원은 27만 3천 명입니다. 지금 정원은 28만 7천 명입니다. 14,000명 신규 고용의 여력이 있습니다. 지방 공기업을 포함하면 채용 가능한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신규 채용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사기업, 민간에다가 청년 일자리 늘리라 부두성이 되는 것입니다.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공공기관들이 지금 정원을 비워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영평가에서 지금 기관의 평균 인원이 적을수록 업무 효율을 높게 평가받는 그런 제도 시스템, 평가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청년 고용 이행 여부는 경영평가에서 별로 비중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 고용 이행을 전혀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공공기관이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경영평가 시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해서 또 업무 효율 평가에서 일정 기간 평균 인원 사립에 유예를 두는 등 그런 새로운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고용 절벽에 매달린 청년들을 파견법 등으로 궁지에 몰 생각을 하지 말고 최소한 지금 14,000명 정도의 채용 관한 인원을 더 뽑기를 촉구합니다. 제도적 맹점도 보완하기 바랍니다. 실질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손목이 안 아프시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경제분야 질의 과정에서 우리 당 의원들께서 법인세 인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황교안 총리께서 세금을 올리기보다는 비과세 감면의 정상화, 소위 축소죠. 축소를 통해서 세수 기반을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계속해서 해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그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번 대선 공약 가계부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서 비과세 감면의 정비를 통해 갖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8조 원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를 보니까 조세 비과세 감면은 2012년도에 33조 3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32조 6천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비과세 감면이라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정책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은 쉽게 감면하기 어렵다. 그리고 때로 새로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비과세 감면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이런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 그것을 갖다가 말씀드리고 합니다. 아울러서 또 하나 특색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부처 합동이고 서비스 경제발전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서비스 경제발전 전략이라는 내용을 보면은 비과세 감면을 확대하겠다는 얘기예요. 소위 제조업에게만 주던 비과세 감면을 서비스 산업 분야까지 확대하겠다. 그리고 서비스 부문에 대한 R&D 투자에 대해서도 조세 감면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총리의 답변과 부총리의 답변을 보면서
참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고 운영하겠다는 것, 기본에 대한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운영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빨리빨리 수권 정당으로서 정권 잡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절감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경 얘기 김태년 간사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짚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부처별로 아마 추경 소요를 아마 보고하기 위해서 편성하실 텐데 구조조정에 따르는 여러 고통과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을 한다고 하면서 혹시입니다. 해당 지역에 국도 닦고 철도 놓고 이런 예산 가져오지 마세요. 분명히 경고합니다. 조선업과 조선업의 부실로 생겨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고 하면서 사실상은 대형 건설사 토목사업 해주는 추경은 절대 더불어민주당은 응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여러 번 이런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 SOC, 지역 민원 사업들, 조선 사업의 부실 구조정 때문에 추경하자면서 지역 민원 사업 그러지 마시라는 거 분명히 경고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언론 여러분께서도 추경안이 넘어올 때 국도나 철도 예산들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런 예산 판상하면 과감하게 좀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